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물건값이 계속 오르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치킨 한 마리가 15,000원에서 20,000원이 되고 카페 아메리카노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뛰더니 이제는 6,000원을 넘어서죠.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라면 하나를 300원에 사 먹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800원이 넘는 라면 가격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간단히 말해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자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자장면을 먹으려면 7,000원에서 8,000원은 내야 합니다. 물론 재료의 품질이나 양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5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7,000원이 넘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주된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의 이상 기후로 인해 사과 농사가 크게 망했다고 가정해보세요. 평소에는 사과 100톤이 시장에 나왔는데 올해는 30톤밖에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여전히 100톤 분량만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과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평소에 사과 한 개에 1,000원을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1,500원, 2,000원까지 주면서 사과를 사려고 할 것이고 결국 사과 가격은 크게 오르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특정 상품의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여러 상품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생산 비용의 증가입니다. 빵집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빵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비용 800원, 기타 재료비 500원, 인건비 700원이 들어서 총 2,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적정한 이윤 500원을 더해서 빵 한 개를 2,500원에 팔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크게 올라서 빵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만 1,200원이 들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 생산 비용이 2,4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빵집 사장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500원의 이윤을 유지하려면 빵 가격을 2,900원으로 올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이 최종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원인은 임금과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오르는 악순환입니다. 치킨집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원이 한 달 생활비로 180만 원 정도를 쓰면서 20만 원을 저축하고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가 220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원은 사장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사장이 월급을 250만 원으로 올려준다면 직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치킨집 운영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장은 늘어난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치킨킹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다시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이런 현상이 경제 전반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임금 상승, 물가 상승, 임금 상승의 무한 반복이 시작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임금 물가 나선형 상승이라고 부르며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마을에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고 마을 사람 5명이 각각 5,000원씩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햄버거도 정확히 5개만 있어서 각자 한 개씩 5,000원에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모든 사람에게 5,000원씩 더 나누어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 10,000원씩 가지게 됐으니 자연스럽게 햄버거를 2개씩 사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햄버거는 여전히 5개밖에 없죠. 햄버거 가게 사장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걸 알고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 햄버거 한 개씩만 사게 되지만 가격은 2배로 뛰었네요.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돈의 중립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을 실제 경제에 적용해보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돈을 많이 풀거나 은행이 대출을 쉽게 해주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늘어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과 양적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는 일반 가정에서 구매하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 변화를 종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쌀 5kg이 15,000원, 돼지고기 1kg이 8,000원, 휘발유 1리터가 1,500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품목들의 가격을 가중 평균해서 기준점을 100으로 잡습니다. 2024년에 같은 품목들의 가격이 쌀 16,200원, 돼지고기 8,400원, 휘발유 1,560원으로 변했다면 전체적으로 약 8% 정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이 되고 인플레이션율은 8%가 되는 거죠. 물론 실제 계산은 훨씬 복잡하고 수백 가지 품목을 포함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런 식입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에서 약 400여십 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 체감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수품과 기호품의 가격 변화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죠. 쌀이나 전기요금처럼 꼭 필요한 것들의 가격은 많이 오르고 명품 가방이나 골프 용품처럼 선택적인 소비 품목의 가격은 별로 안 오르거나 심지어 내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낮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들의 가격은 크게 올랐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통계와 현실 체감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필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외식이나 여행 등 선택적 소비를 줄여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어서 줄일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현상일까요? 생각해보면 물건값이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을 리는 없겠지만 경제학자들은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면 나중에 사면 더 비싸질 텐데 지금 사자라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반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소비를 미루게 됩니다. 소비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며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간 2-3%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임금 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어떤 직원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명목상 임금은 그대로 두고 인플레이션이 실질 임금을 자연스럽게 깎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물가가 매달 50% 이상씩 오르는 상황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아침에 1,000원이던 커피가 저녁에는 1,500원이 되고 다음 주에는 2,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연간 1,000%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죠. 시민들이 화폐를 휴지처럼 버리고 물물 교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국가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돈자루를 들고 다녀야 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외국 화폐나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도 문제가 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대표적인 예인데 물건값이 계속 내리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소비가 더욱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졌죠. 물건값이 싸지니까 좋을 것 같지만 정작 살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본도 1990년대부터 약 2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는데 이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된 방법은 이자율 조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줄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쉽게 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또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들이 더 많은 현금을 갖게 되어 대출을 늘리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팔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돈의 공급량을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서 시중에 도는 돈을 회수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을 내리거나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서 돈을 푸는 거죠. 코로나19 때 각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 이자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건물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거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기업들이 물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독점적 지위에 있거나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은 가격 전가 능력이 뛰어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고 원자재 비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귀금속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입니다. 희소성이 있고 실물 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발행량에 한계가 있어서 희소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높아서 위험도 큰 편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도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이는 원금과 이자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채권으로 물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미국의 TIPS나 한국의 물가 연동 국채가 대표적인 예시죠.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ETF 같은 상품들도 나오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종류의 투자처에 나누어서 위험을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또한 자신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필수품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추거나 할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정 지출을 줄이고 변동 지출 위주로 가계를 운영하면 물가 변동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전기나 가스 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경제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되 맹신하지는 말고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최적의 대응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현대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인데,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무섭다고 해서 돈을 베개 밑에만 숨겨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에 나서시길 권합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현상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며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